자, 원자 모형. 보어의 원자 모형이라는 걸 얘기를 한번 해볼게. 다시 보어라는 사람은 원자가, 여기 과거로부터 원자 모형의 변천사 한번 볼까요? 원자 모형의 변천사. 원자는 크기가 너무 작아서, 원자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관찰을 못하니까 실험의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우리가 상상한 걸 그림화해서 나타낸 걸 원자 모형이라고 하죠. 제일 처음으로 원자 모형을 제시한 사람은 볼턴이래. 볼턴은 기체를 정리한 사람이 있는데 기체를 다루는 학문에 가장 최고봉의 과학자였는데 되게 오래전 사람이야. 아인슈타인보다 훨씬 전 사람이고 이 사람은 데모크리토스가 말한 데모크리토스라는 그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람이 얘기한 물질을 쪼개다 보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인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 내용을 받아들여서 원자 모형을 한번 제시를 한번 해봤어. 원자 모형 단단한 공 모양으로 제시를 했어. 단단한 공. 단단하다는 의미는 여기서 깨지지 않는다는 거야.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 단단한 공 모양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 그리고 종류가 같은 원자는 크기 모양 질량이 같고 종류가 다른 원자는 크기 모양 질량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그 내용은 틀렸어. 같은 원자는 크기 모양 질량이 같고 다른 원자는 크기 모양 질량이 다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틀린 이유가 뭘까? 다시 같은 원자는 크기 모양 질량이 같고 다른 원자는 이건 안 써도 돼. 그냥 듣고 잊어버려도 상관없어. 크기 모양 질량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대. 근데 이 내용은 틀린 이유가 같은 원자지만 질량이 다른 게 존재해. 같은 원자지만 뭐가 다른 게 존재한다고? 질량이 다른 게 존재해. 그걸 뭐라고 할까요? 동위원소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뭐라고 해요? 동위원소라고 해요. 그래서 C10이라는 녀석도 있고 C614라는 녀석도 있어. H11도 있고요. H12도 있고요. H13도 있습니다. 헬륨 24가 있고요. 헬륨 23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무슨 원소 관계라고 얘기를 해? 동위 원소 관계라고 얘기를 해. 얘네들은 원자 번호라고 하는 녀석이 원소 기호 왼쪽 아래에 쓰기로 약속하거든. 원자 번호가 양성자수로 결정되기 때문에 양성자수가 같으면 같은 원자야. 다시 얘네들은 무슨 원자야? 같은 원자야. 다시 얘를 무슨 번호라고? 원자 번호라고도 하고 양성자수라고 하는데 양성자수 얘를 질량수라고 해서 질량수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라서 질량수에서 양성자수를 빼버리면 중성자수가 나오겠지. 그치?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에서 양성자수를 빼주면 중성자수가 나오겠지. 중성자수가 6개 있는 녀석이고 중성자수가 몇 개 있는 거야? 8개 있는 탄소 원자야. 왜 둘 다 탄소예요? 왜 둘 다 탄소라고 하냐면 양성자수가 같으니까 원자 번호가 같으니까 같은 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같은 원자지만 뭐가 달라? 질량이 달라요. 크기도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질량이 다르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서 볼턴이 말한 내용은 틀리게 돼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무슨 원소 관계에 있다고 얘기를 해? 동위 원소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연계 존재 비율은 얘가 99.98% 이상 존재하고 나머지가 얘는 둘인데 자연계 존재 비율이 좀 다르긴 해요. 그리고 얘를 안정한 뭐라고 해? 동위원소. 얘는 뭐하는 동위원소? 불안정한 동위원소. 불안정한 동위원소는 핵붕괴 예전에 배웠죠. 핵붕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다시 뭐가 이루어져요? 스스로 안정한 원소를 바뀌기 위해서 핵붕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연계 존재 비율이 작을 수밖에 없어. 안정한 원소를 자꾸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핵붕괴가 돼. 방사성 동위원소는 무슨 붕괴가 가능하다고? 핵붕괴가 가능합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게 통합과학에서도 중요해요. 왜 통합과학에서 중요하냐면 이 방사성 동위원소가 안정한 원소로 바뀔 때 C6, 12 같은 14 같은 녀석이 불안정한 녀석인데 얘가 바뀔 때 N 뭐 7, 14 더하기 마이너스 1, 0 전자 더하기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방사성 동위원소, 즉 불안정한 동위원소가 안정한 원소로 바뀔 때 이게 안정한 원소거든? 바뀔 때 에너지가 방출하거든? 이게 지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지구 자체가 발생시키는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합니다. 다시 지구 뭐라고 한다고? 내부 에너지라고 해. 그래서 통합과학에 나오는 내용이야. 알겠어요? 지구 자체적으로 열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있는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인데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열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뭐라고? 지구 내부 에너지 다른 표현이 뭐라고?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열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지구에 있는 모든 에너지의 가장 큰 에너지는 태양에서 오는 빛에너지, 태양 에너지에 의한 영향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은 지구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지구에 있는 에너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달의 인력에 의한 조력 에너지. 다시, 지구의 에너지는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돼. 지구의 에너지는 총 크게 몇 가지로? 세 가지. 짜잘짜잘한 에너지 말고, 세 가지. 그 중에서 가장 큰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 그 다음은 지구 내부 에너지, 가장 적은 건 조력 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구 내부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왔다고?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동위원소 발견 때문에 얘는 틀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단단한 공 모양도 틀린 내용이야. 왜 틀린 내용이야? 더 이상 쪼개지지 않아? 원자를 큰 에너지를 갖다 해주거나 다른 원자에 이걸 충돌시켜주면 원자가 어떻게 될 수 있어? 쪼개질 수 있어. 그걸 핵분열이라고 하지. 다시 뭐라고 한다고? 핵분열.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해서 얘를 강제로 쪼개는 현상. 그걸 핵분열이라고 하는 거야. 핵분열에 의해서 얘도 틀린 내용이 돼. 그래서 얘도 틀린 내용이고 얘도 틀린 내용이야. 어쨌든 최초로 원자 모형을 제시를 하게 돼. 알겠어요? 최초로 원자 모형을 제시했다는 걸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돌턴의 원자 모형이고, 그 다음에 톰슨이라는 사람이 원자 모형을 얘기를 하게 돼. 톰슨은 전자를 발견한 사람이야. 그래서 얘는 단단한 공 모양이다. 같은 원자는 크기, 모양, 질량이 같고 다른 원자는 크기, 모양, 질량이 다르다. 그래서 얘랑 A랑 B는 다른 원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톰슨이라는 사람은 원자 모형을 그림으로 얘기해보면 플러스가 균일하게 박혀있는 공간에, 간격이 다 균일하게 박혀있는 공간에 전자가 듬성듬성, 전자가 어떻게? 띄엄띄엄 듬성듬성 존재하더래. 이게 원자 모형이다 라고 해서 우유 속에 건포도가를 집어넣으면 푸딩이라고 표현한대. 그래서 얘를 푸딩 모형이라고 해요. 다시, 우유 속에 건포도가 진짜 듬성듬성 보이는 푸딩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플러스가 균일한 공간에 누가 듬성듬성? 전자가 듬성듬성. 책에 이런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책에는 이게 좀 자세하게 써져 있고 어떤 학교에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근데 이 내용도 사실은 틀렸어요. 왜냐면 플러스가 균일하게 박혀 있다고 원자 내부에? 아니, 실제로는 플러스는 어디에 있어요? 원자 핵의 중심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렇죠? 자, 톰슨. 그럼 이걸 해결한 사람이 이제 다른 모형을 제시한 사람이 러더퍼드라는 사람이야. 제일 대표적인 5가지 5가지 원자 모형을 제시를 할 건데, 러더퍼드라는 사람은
원자핵을 발견을 하게 돼요. 원자핵은 플러스를 가진 녀석들은 이렇게 균일하게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원자핵 중심에 모여 있고 그 주변을 누가 돌아다닌다? 전자가 돌아다닌다. 하나의 궤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치 태양계에 태양이 있고 주변에 누가 돌듯이 행성이 돌고 있듯이 돌고 있다고 해서 행성 모형 또는 무슨 모형이라고 해요? 궤도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궤도 모형이라고는 안 한다. 행성 모형이라고 해요. 태양계 모형, 행성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뭐라고 한다고? 태양계 모형이나 행성 모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러더퍼드는 태양계 모형, 행성 모형이다. 그런데 이때 러더퍼드가 요 시기에 요 내용을 발표했을 때쯤에 어마어마한 과학자들이 어마어마한 과학자들 엄청 많은 대단한 과학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야 그러면 이 내용을 설명해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전 세계에 있는 과학자가 원자 내부에서 선스펙트럼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원자 내부에서 뭐가 나타나는데? 선스펙트럼이 나타나는데, 이 모형으로는 선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없어 라고 반론을 제시해요. 이 모형으로는 선스펙트럼을 설명할 수가 없어. 왜 선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없느냐? 라고 이제 얘기를 물어본다면, 일단은 러더퍼드는 선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없다는 가장 큰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그 당시에 맥스웰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가 있었어. 통일장 이론을 최초로 제시한 사람이라고 해서 네 가지 모든 힘을 하나의 수식으로 뭐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식을 만들었던 사람인데, 잘 봐. 러더퍼드라는 사람은 맥스웰이라는 사람은 이걸 발견했어. 전자의 가속운동. 다시 전자의 무슨 운동? 가속운동. 그러면 가속운동이란 단어 뜻이 뭐야? 오랜만에 역학을 공부 다시 한번 해볼까?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속력이 바뀌거나. 다시 어떤 운동?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속력이 바뀌는 운동. 얘를 전부 다 뭐라고 한다고? 가속운동. 이 셋 중 하나라도 바뀌면 가속운동이야. 알짜임이 0이 아닌 운동에 대해서. 가속운동이 일어나면 주변에 전자기파가 퍼져나간다라는 걸 발견하게 돼. 엄밀히 따지면 좀 더 확장 해석해서 이 사람 발표를 하게 돼요. 얘는 뭐의 일부분이야? 전기를 가진 입자. 다시 전화를 갖는 입자 중에 하나죠. 전기를 갖는 입자의 가속운동이 이루어지면 주변에 뭐가 발생한다는 걸 찾았다고 맥스웰이라는 사람은 전자기파가 퍼져나간다라는 걸 찾아냅니다. 선생님, 그러면 전자가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하면 운동 방향이 바뀌면 전자기파가 막 퍼져나가나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뭘 쓰고 있어요? 안테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핸드폰 안에 안테나가 있어. 이 안에 전자를 가속운동시켜요. 그럼 주변에 뭐가 퍼져나가요? 전자기파 중에서 전파가 퍼져나갑니다. 특정 진동수의 전파가 퍼져나간다고. 그걸 수신해가지고 서로 통신하는 거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자공학과 쪽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맥스웰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얘 때문에 전자공학과가 생길 정도로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얘기한 사실을 제시를 한 거죠. 기초과학에서. 자, 어쨌든 전자기파를 발생을 해. 그러면 이 안에 네 말대로 전자가 무슨 운동한다면? 등속 원운동한다면 얘는 계속 운동 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는? 바뀌고 있는 무슨 운동을 하고 있어? 가속 운동을 계속 하니까 끊임없는 가속 운동을 하니까 네 말대로라면 모든 원자에서는 연속적인 전자기파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해야 해 라고 이제 너의 물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해.
네 말대로 이건 사실이거든. 이건 확실히 한 거고 얘는 모형을 상상한 거거든. 그러면 연속적인 전자기파가 끊임없이 발생을 하면 이 세상은 모든 원자가 발생하는 전자기파로 가득해야 될 거야. 왜? 모든 물질은 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원자들은 연속적인 전자기파를 발생시키지 않아. 응? 그리고 이 모형으로는 무슨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없어?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가 없어. 하이탁 같은 책에만 좀 나와 있는 편이고, 얘가 이제 그러면 연속적인 전자기파를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해야 돼? 에너지를 잃고, 전자기파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발생을 하게 되면 속력이 느려져, 자기. 운동 에너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속력이 느려지면 안쪽으로 어떻게 해야 돼? 원자핵하고 모든 전자들은 충돌할 거야. 라는 책 내용도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는 걸 설명할 수가 없다. 야, 이거 너 어떻게 설명할래? 선 스펙트럼도 설명 못해. 연속적인 전자기파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것도 설명 못해. 너 어떡할래? 맞아. 내 원자 모형은 틀렸어. 라고 인정을 해요. 응? 왜? 자기는 상상해서 추론한 걸 뿐이니까. 그래서 그 당시 과학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 세계 과학자들, 어떻게 유명한 과학자들, 교수들 중에,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교수들 중에 절반이 선 스펙트럼 연구했었대. 선 스펙트럼은 도대체 왜 나타날까? 여기 잘 들어봐. 스토리 얘기해 주는 거니까. 과학 스토리 얘기해 주는 거야. 재미없다고 하면, 과학이 그 정도로 재미없으면 이과를 가면 안 되는 거죠. 과학이 좀 재밌어야지. 이런 내용 들으면서 재밌어져야 되는데. 자, 그랬어요. 그 당시에서는.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체들의 선 스펙트럼 사람들이 막 조사를 하는데, 당시 스위스의 발머라는, 수학 선생님 겸 과학 선생님. 왜? 옛날에 수학 과학을 다 같이 가르쳤어. 따로 분업화되지 않았었거든? 그래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발머란 사람이 선 스펙트럼을 보니까 요렇게 요렇게 또 요렇게 나타난 이 선 스펙트럼의 배열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만 봤어. 왜냐면 하나만 봤다 이거. 지금 두 개를 보진 않았어. 발머란 사람은 과학 선생님 겸 수학 선생님이지 교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가시광선 빛이 눈에 보이는 다섯 개의 선을 분석을 하게 돼. 선 스펙트럼의 다섯 개의 선을 분석하게 되는데 수소의 선 스펙트럼 다섯 개를 분석하거든. 간격을 보고 어떤 규칙성을 하나 발견을 한대. 이런 미친 천재들, 선의 위치만 보고 이거 왜 그런지 모르지만 파장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아. 빛이 뭐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아? 빛이니까 파장, 파동이니까 파장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아. 파장이라는 거 알고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 마루에서 마루까지 거리, 이거 파장이라고 하는데 파장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아. 라고 발만은 발표를 해. 그리고 어떻게 식을 하나 만들어. 이거 선 간격을 분석해보면 람다분의 1은 리드베리 상수라는 상수값에 2의 제곱분의 1 빼기 n제곱분의 1 요 식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아 라는 식을 발머식이라고 하거든. 이걸 찾아낸대요. 그것도 직관적으로. 미친 개천재들은 직관적으로 식을 만들어내요. 미친 개천재들이 있어요. 직관적으로 식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아인슈타인보다 더 대단한 것 같아. 미친놈들이 너무 많아요.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지? 전쟁을 많이 해서 그런가? 전쟁을 많이 하면 어쨌든 뭔가 새로운 걸 자꾸 발견하기 위해서 어쨌든 노력을 많이 하던 식이야. 자, 어쨌든 이 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수 같은데 1, 2, 3, 4의 정수 같은데 왜 이게 성립하는지 이게 3, 4, 5, 6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이 식이 왜 성립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몰라. 이 식이 왜 성립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해석을 하지 못해요. 발머란 사람이 이 식을 만들고
이 식이 왜 그렇게 성립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못 하는데, 이 식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왜 이 식이 성립할까? 식이 맞다는 걸 다 모든 과학자들이 이 간격을 보고 이거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는 걸 확신하게 되는데, 이제 또 그걸 연구를 하기 시작했지. 보어라는 사람이, 닐슨 보어라고 누구하고 쌍벽이야? 아인슈타인하고 당시 쌍벽인 사람이 이 식을 해석을 합니다. 이 식에 대한 해석을 해요. 그러면 이 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유명할까? 이 식을 해석한 사람이 유명해졌을까? 해석한 사람이 항상 더 유명합니다. 광전효과요? 광전효과라는 아인슈타인이 노벨 물리학상 받은 실험이 있거든요. 그거는 헤르츠가 처음 실험한 거야. 누가 해석할 뿐이야? 아인슈타인 해석만 했어. 노벨 물리학상 누가 받아? 아인슈타인이 받아. 미지 영역으로 해석을 못한 걸 해석해주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요. 제일 유명한 과학자가 되죠. 보어라는 사람이 이 식을 해석을 해서, 아, 이거 소수의 선 스펙트럼하고 상관이 있는 식이야. 이 식을 해석하려면 이 n을 양자수라고 해서, 다시 뭐라고, 주양자수라고 해서 껍질의 수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여태까지 러더퍼드는 궤도가 하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궤도가 하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궤도가 하나가 아니야. 전자가 돌 수 있는 특정 길이 존재해. 전자가 돌 수 있는 특정 궤도가 존재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내가 이렇게 자세하게 좀 얘기해주는 이유가 뭐 때문이야? 너희들은 근본적인 지식을 좀 배울 필요가 좀 있어. 알겠니? 외우는 지식, 단편 지식을 외우는 것보다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근본적인 지식들을 좀 배우는 필요성이 있다고. 과학 역사책 같은 거 찾아서 읽어보세요. 알겠어요? 재밌을 것 같아. 자, 내가 니들 나이 때면 과학 역사책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과학의 역사, 근대 과학의 역사 관련된 서적들을 한번 쭉 읽어보면서 어떻게 과학들이 발전해 왔는지 그런 것들 한번 읽어보면 너희들 그 자료가 뭐 쓸 때도 중요해. 생기부나 자소서 쓸 때, 생기부에 기록될 내용들이나 자소서 쓸 때 너무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아. 너희들 학교는 성적만 가지고 들어가? 아니면 생기부 기록 내용도 중요해? 생기부 기록 내용도 중요하거든? 생기부 기록 내용이 굉장히 좋은 2.5등급애랑, 2.1등급애랑, 생기부 기록이 별로 안 좋은 1.5등급애랑 같이 뭐 서성한 정도를 썼어. 혹은 뭐 같이 연고대를 썼어. 누가 붙는 줄 알아요? 2.1등급이지만 생기부 기록이 좋은 애들이 붙는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 읽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너희도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 시간 동안에 그런 책들 하나 꼭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어요? 응? 과학 역사책 관련해서.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해준 내용은. 꼭 읽어보셔야 돼요. 웬만하면. 내가 추천서를 뭐 따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서점가 가지고 과학 역사와 관련된 책들, 유명한 책들 한번 쭉 근대 과학으로 좀 읽어보세요. 응? 너무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진짜라고. 너희들 성적으로 그래 바둥바둥해서 올리기도 힘든 그 성적보다 훨씬 더 중요하거든,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보어는 원자 모형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보어의 원자 모형은 궤도 모형, 껍질 모형, 원자 핵이 중심에 있고 두 주변에 누가 돌아다니더라? 전자가 돌아다닐 수 있는 특정 궤도들이 존재를 하는데, 얘가 특정 양자 조건에 만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공명현상이라는 게 일어난대요. 공명이라는 게 뭔지는 몰라도 돼. 공명현상이 일어나면 안정해져서, 안정하다는 얘기는 에너지 손실 없이 에너지 손실 없이 궤도를 돌 수 있는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특정 양자 조건에 만족하기 때문에, 공명현상과 관련해서 특정 양자 조건에 만족하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 없다는 것까지 증명을 해요. 에너지 손실 없기 때문에 원래는 가속운동하면 뭐가 돼야 되는데, 전자기파가 방출해야 되는데 가속운동해도 전자기파가 방출되지 않는 특정 조건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전자가 이제 수소원자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게 돼. 단지 보어는 무수원자만 해당되는 모형을 제시하는 거야. 수소만 가능한 모형을 제시를 한 거야. 다시 누구만 가능한 모형을? 수소만 가능한 모형을 제시를 하게 되고, 전자가 돌 수 있는 특정 궤도가 있어요. 수소는 양성자가 하나고 전자가 몇 개야? 하나뿐이야.
응? 중성자가 몇 개 있건 상관없어요. 양성자가 하나고 전자가 하나뿐인데, 전자가 돌 수 있는 특정 궤도라고 해서 이 궤도 혹은 껍질 모형이라고 해요. 다시 뭐라고 해요? 궤도 혹은 껍질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껍질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껍질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보호 모형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고, 보호는 only 뭐만 가능한 내용이야? 수소만. 좀 이따 원자 모형 이외의 보호의 원자 모형을 좀 더 뜯어볼게. 그리고 오늘날은 수소만 설명할 수 있는 이 이론은,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라는 걸로 깨지게 돼요. 응? 자, 수소는 설명이 가능한데 다른 원자의 전자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녀석을 뭔가를 쏴가지고 얘의 위치나 운동량을 측정해 주려면 그러려면 뭐 진동수를 크게 해주고 작게 해주고에 따라서 위치를 정확하게 하려면 운동량이 변하게 되고 운동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면 위치가 변하게 되는 이런 모순이 발생을 해서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가 없어가지고 실험적으로 불가능하다. 전자가 특정 궤도위를 돈다는 건 실험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원자가 특정 궤도위를 돈다는 건 실험적으로 해석이 불가능하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전자가 존재할 확률로 분석을 한 사람이 있어. 그걸 누가 기억이 안 나지? 그 사람이 별로 짜증 나는데 어쨌든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우리 책에는 안 나온 내용이거든. 그 과학자의 이름 좀 이따가 찾아볼게요. 어쨌든 그 과학자가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점으로 표현해서 확률 밀도 분포 함수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높은 구간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높은 구간 90% 이상인 공간들을 가상의 공간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그걸 오비탈이라고 해서 전자구름 모형이라고 합니다. 다시 뭐라고 해요? 전자구름 모형 오비탈이라고 하죠. 화학을 선행 배웠던 친구들은 알고 있죠. 오비탈에 관련돼서. 그쵸? 그래서 현대의 원자 모형은 오비탈 모형이다. 현대의 원자 모형은 뭐다? 오비탈이다. 이제 현재 원자 모형은 현대는 오비탈 모형이다. 라는 걸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 역사가 원자 모형과 관련된 역사들은 좀 재미있으니까 유튜브나 이런 것도 찾아보기도 하고 책도 읽어보기도 하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자가 존재할 확률로 문제 나타내요.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점으로 표현해서 나타내는 형태로 오비탈 모형을 표현하면 전자 구름 모형이다. 다시 무슨 모형이다? 전자 구름 모형이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5개의 원자 모형을 얘기를 좀 했어요. 자, 우리는 이 중에서 보어의 원자 모형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뭐에 초점을 맞춰서? 보어의 원자 모형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어의 원자 모형.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어의 원자 모형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각 과학자들이 실험한 내용들이 처음 단어 이제 선생님 프린트에 처음 나오거든. 톰슨은 전자 발견 실험. 톰슨의 무슨 발견 실험? 전자 발견 실험에 대해서 나옵니다. 톰슨은 전자를 어떻게 발견했대?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발견을 했대. 최초의 전류를 찾아낸 사람이 누구야? 이걸 이용할 수 있도록 발견해낸 사람. 에디슨. 다시 누구? 에디슨. 응? 전류를 흐를 수 있도록 최초의 장치를 고안해낸 사람이 누구라고? 에디슨이야. 에디슨이 굉장히 오래전 사람이더라고. 나는 아인슈타인보다 더 젊을 줄 알았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에디슨이 더 오래된 사람이더라고. 알겠어요? 에디슨이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이야. 응? 에디슨이 전기를 최초로 찾아냈어. 그리고 나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걸 찾아낸 것이 어떤 원리를 통해서 전기가 발생하는지를, 그 안에 뭐가 흐르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 그리고 에디슨이 만들어낸 장치에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누가 만들어내? 에디슨이 만들어내. 응? 에디슨이 이상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전류의 방향을 플러스 쪽에서 어느 쪽으로 표현하게 돼? 마이너스 쪽으로 표현하게 돼. 실제로는 누가 움직이는데? 전자가 움직이는데. 실제로 전자가 움직이는데 이 미친 에디슨 새끼가
전류 방향을 누가 움직이는지도 모르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약속을 해버렸어. 그래서 모든 공식이 뭘로 약속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흐르는 쪽으로 약속이 되거든. 실제는 누가 움직여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전자가 움직여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응? 우린 근데 전자가 움직이는지 뭔지 모르고 옛날 사람들은 에디슨이 만들어낸 장치에 뭔가를 보완을 해서 잘 봐. 전압이 굉장히 큰 전압이야. 다시 어떤 전압이야? 큰 전압이야. 큰 전압을 가지고 있는 전지를 만들어냈고 에디슨은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을 만들어냈다고 했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극 있고 이쪽 무슨 극이야? 플러스 극을 연결시킨 거야. 근데 여기는 무슨 공간을 만들어놨어? 빈 공간을 만들어놨어. 큰 전압을 걸잖아? 큰 전압을 걸면 뭔가 마이너스 극 쪽에서 나오는 뭔가가 흐른다는 걸 사람들이 과학자가 찾아내게 돼. 다시 도선으로 연결되지 않은 두 공간 사이에 마이너스 극에서 뭔가 나와서 튀어나오는 무엇인가가 있구나 라는 걸 과학자들이 찾아내거든. 그 명칭을 무슨 선이라고 해?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는 어떤 흐름을 뭐라고 해? 음극선이라고 표현했어. 그럼 도대체 누가 튀어나오는 거야? 도대체 누가 튀어나오는 거야를 아무도 몰랐는데 톰슨이라는 사람이 여러 실험을 통해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야 라는 전자의 명칭을 만들어낸 사람이야. 다시 뭘 만들어냈다고? 전자의 명칭을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 음극선 가지고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봤거든? 어떤 실험을 했는지 혹시 화학에서 배웠니? 응. 바람개비 회전하고 자석 갖다 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림자 만들고 그림자는 직진성이 있다. 음극선은 무슨 성이 있다? 직진성이 있다. 자, 그 다음 바람개비가 왜 회전하니? 질량을 가지고 있고 속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질량을 가지고 있어서도 되고요. 운동량을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다시 음극선은 뭘 가지고 있다? 질량과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 라는 해석을 하기 위해서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석을 갖다 대거나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걸 걸어주거든. 자석이나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걸 여기다 갖다 대거든요.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 갖다 대거든요. 혹은 자석 갖다 대거든요. 뿔마 이게 축전기를 갖다 댔다고 표현하거든요. 뿔마 극을 갖다 대는 현상은 음극선은 무슨 전기를 가지고 있구나?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휘어지는구나.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고 있구나. 이 해석을 하게 되고 또 하나 전압의 세기를 조절해서 여기서 벌어지는 전압의 세기를 조절해서 휘는 양을 보고 단위 질량당 전하량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걸 비전하라고 해요. 단위 질량 1g당 전기량을 찾아내게 돼요. 그리고 이 안의 흐름을 뭐의 흐름이라고 약속을 하게 돼? 전자의 흐름이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극선의 정체를 전자의 흐름으로 약속을 하게 돼서 전자의 발견을 했다고 표현합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요. 그 다음에 전자의 발견 다음에 사실 톰슨 모형 다음에 무슨 모형이죠? 러더퍼드 모형이죠.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걸 하게 돼.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서 산란이라는 단어 뜻이 뭘까? 졸려 죽네. 선생님 에어컨 꺼주세요. 저 졸 거예요. 이 얘기랑 똑같은 것 같아 나는 그래서. 그래서 왜 졸려 그래? 자, 다시 한번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서 산란이라는 단어 뜻이 뭐야? 산란. 부딪혀서 흩어진다는 뜻이야. 다시 부딪혀서 어떻게 한다는 뜻이야? 흩어진다는 뜻이야. 알파 입자를 쏴주니까 산란되더래. 알파 입자가 뭔데요? 알고 있니? 누구였지? 이름이? 지원이, 서지원. 지원이, 알파 입자가 뭔지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파 입자 모르면 병신 쪼다라고 놀릴 거야, 이제. 단어 그 정도를 모르고 넘어가면. 알파 입자는요, 헬륨 242 플러스 A. 다시. 헬륨 2, 3도 있고 2, 4도 있다고 했었죠. 2, 4, 몇 플러스?
2 플러스의 이걸 뭐라고 해야 돼? 헬륨 이사 2 플러스 말고 이 다른 명칭. 헬륨 뭐라고 읽어요? 4원자핵이라고 합니다. 다시 뭐라고 읽어요? 헬륨 4원자핵을 알파 입자라고 합니다. 다시 헬륨 4원자핵을 뭐라고 한다고? 알파 입자라고 합니다. 왜 2 플러스가 돼? 왜 원자핵이야? 2 플러스. 원래 원자는 전기적으로 무슨 상태여야 돼? 중성 상태여야 돼.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려면 양성자가 2개면 전자도 몇 개 있어야 돼? 2개가 돌고 있어야 돼. 응? 이게 원자 상태야. 다시 원자이려면 어떤 원자가 원자이려면 전기적으로 무슨 상태만? 중성 상태만 원자라고 표현하는 거야. 과학학원 다니면서도 원자가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인 걸 모르는 건 정신 쪼다야, 완전히. 또라이지 뭐, 그거는. 응? 자, 다시 정기적으로 중성이려면 양성자수가 뭐 같아야 된다고? 전자수가 같아야 돼. 알겠어요? 그게 정기 중성 상태를 원자, 그래서 원자를 중성 원자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여기 2 플러스는 뭐야? 전자 몇 개를 잃었다는 뜻이야? 2개를 잃어버렸어. 그럼 누구만 남아? 2개 있는데 2개를 다 날아가 버리면 원자핵하고 전자변이 없다가 전자가 다 날아가면 뭐만 남아? 원자핵만 남지. 그 상태야. 원자핵만 존재하는 상태라고. 헬륨 4원자핵이라고 표현합니다. 헬륨 4원자핵은 그럼 4는 뭐예요? 아까 말했지만 양성자수하고 중성자수의 합이 4니까 중성자도 몇 개인 녀석이야? 2개인 녀석이야. 헬륨 3원자핵도 있습니다. 헬륨 4원자핵을 뭐라고 한다고? 무슨 입자라고 한다고? 알파 입자라고 한다고. 원자핵 부분 배운 친구들 알고 있죠? 알파 입자. 알고 있어야 돼요. 핵 반응에서 나왔었어요. 자, 알파 입자를 쏴줬어. 알파 입자 누가 개발했다고 얘기했었을까? 퀴리 부부가. 다시 누가? 퀴리 부부가 알파 입자 발생기, 이게 위험한지 모르고 발생시켰다가 실험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 암 걸려서 죽었습니다. 둘 다. 먼저 남편이 죽고 나중에 퀴리가 죽습니다. 마리 퀴리가 죽습니다. 자, 그래서 알파 입자 발생기가 쭉 알파 입자를 발생시켜 여기다가 뭘 지금 설치를 해? 금박을 설치. 그러나 내가 너 때문에 목소리가 커지고 목이 아프고 있다는 거 못 느끼지. 뭐 졸린데 뭐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지. 내가 니를 졸리게 만든 내가 잘못한 거지. 자, 어쨌든 알파 입자를 쏴줬는데 금박을 설치를 해요. 왜 금이야? 책에는 안 나와 있을걸? 금을 설치한 이유? 그렇지. 가장 얇게 펼 수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얇게 펼 수 있는 금속 어떤 거야? 금이야. 알겠어요? 그걸 뭐가 크다라고 할까? 뭐가 크다? 전성이 크다. 얇게 펼 수 있는 성질. 무슨 성이라고 해요? 전성이 가장 큰 금속이라서. 그래서 금 한 돈이면 이 방 안을 다 도배할 수 있어. 이 교실 안을. 금 한 돈 몇 그램이야? 3.75g인가? 그거 가지고 이 방 안을 다 도배할 수 있어. 얇게 펴면. 엄청 얇게 펴면. 엄청 얇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그 참치나 이런 횟집 같은 데 보면 무슨 가루 뿌려? 금가루 뿌리지. 이 비싼 금을 여기다가. 비싸긴 하지. 근데 얇게 펴면 굉장히 어떤 양이야? 작은 양이야. 가장 얇게 펼 수 있는 금속이라서 그런 거야. 왜 그럼 가장 얇게 펼 수 있는 금을 설치를 했을까? 알파 입자가 통과할 수 있을까? 판인데 이 판은 어떻게 통과하지? 모든 물질이 빈 공간이 좀 있나? 이걸 확인해 보고 싶어서. 빈 공간이 있나 확인해 보고 싶어. 눈으로는 빈 공간이 없는데 빈 공간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실험을 했더만 뜻밖의 결과가 만들어지죠. 어느 정도 확률로 통과를 해? 99.998%가 통과를 해요. 0.002%만 통과 못해요. 굉장히 작은 확률로. 굉장히 어떤 확률로? 작은 확률로 통과를 하더래요. 튕겨 나오더래요. 대부분 다 뭐 한다는 얘기야? 통과를 하더래.
그 얘기는 뭘 뜻하는 거야?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 통과를 99.998% 정도 한대요. 원자의 대부분은 뭐 한대요? 빈 공간이다. 숫자까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굉장히 작은 양만큼 통과하는, 굉장히 99.998% 99.998% 정도가 통과를 한다니까 엄청 대부분이 다 통과를 한다는 거야. 0.002% 정도만 뭐 한다는 얘기야? 통과 못하고 뭐 한다는 얘기야? 부딪혀서 흩어진다. 뭐라고 그랬어? 산란된다고. 알겠어요? 그러면 산란되는데 옆으로 막 흩어지면서 산란되는데 흩어지면 산란되는데 이때 또 과학기술이 또 발전을 해서 알파 입자가 닿으면 반짝반짝 빛이 날 수 있는 형광물질. 형광물질의 종류가 여러 가지야. 전자가 닿으면 반짝반짝 빛이 나는 물질도 있었고 발견해놨고 그 당시엔 알파 입자가 닿으면 반짝반짝 빛이 날 수 있는 형광물질을 발라놨단 말이지. 그래서 발생 빈도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었어. 응? 그러면 이제 대부분 빈 공간이라는 걸 확인했어. 근데 이걸 통해서 어떻게 원자핵을 발견했는데? 일부는 그냥 산란됐어. 180도 가깝게 튕겨나오더래. 180도 가깝게 튕겨나오더래. 다시 알파 입자가 일부는 몇 도 가깝게? 180도 가깝게 튕겨나오더래. 그걸 수학적으로 분석을 하게 돼. 이게 180도 가깝게 튀어나오는 극히 더 일부지. 극히 더 일부는 180도 가깝게 튀어나와야 되는데 극히 충돌만의 힘으로는 쉽지 않다는 걸 찾아내게 돼. 다시 어떤 힘만 가지고는? 충돌만의 힘으로는 충돌만의 힘으로 서로 부딪히면 충돌해서 서로 밀어내잖아? 그런데 그 힘만 가지고 180도 가깝게 튕겨낼 수가 없어서 이 힘을 분석을 하게 되는데 알파 입자 무슨 전기를 가지고 있어? 플러스 전기 가지고 있지. 이 내부에 뭐를 띠는 물질이 있다는 거야? 플러스를 띠고 있는 물질이 있어서 반발력을, 전기력도 제공을 해야지만 180도 가깝게 튕겨나갈 수 있다는 걸 러더퍼드가 찾아내. 따라서 내부에는 뭐가 존재하는구나. 플러스를 띤 입자가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그 녀석의 발생 빈도를 조사하니까 원자핵이 딱 어디에 있어야 돼? 중심에 있어야지만 가능하겠구나라고 하면서 원자의 중심에 있다는 걸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양극선 실험이라는 걸 또 하게 되거든요. 양극선 실험이라는 걸 원래는 골트슈타인이 먼저 하게 되는데 양극선 실험에 대한 해석을 지도하면서 먼저 했던 골트슈타인의 내용을 받아들여서 양성자의 발견도 하게 됩니다. 물론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겠죠. 그렇죠? 자, 어쨌든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들, 그 당시 뭐 주변 과학자들 이런 것도 다 공부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그래서 미리미리 뭐 책 같은 거 읽고 뭐 후기 같은 거 좀 써놓으면 나중에 니들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어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텐데 잠깐 쉬었다가 잠깐 쉬었다가 보어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설명을 더 하면서 보어 이후에 이제 에너지틱까지 설명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해.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